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구를 기자회견장으로 잡은 게 이 대표의 어떤 전략적 포석을 보여줍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김광석 로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에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지금 전문으로 올라 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역시 머리가 좋고 전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우선 모든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재미있는 연설을 하고 재미있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말고 이준석 덕분에 정치가 재미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기자회견문 전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제가 해설할 게 있으면 해설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광석 거리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기분이 새롭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 잔잔하게 틀어져 있는 김광석 씨의 노래들은 세대를 관통하여 우리 마음속을 울리고 이곳은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광석 씨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다시 부르기 앨범을 통해 재해석되어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 이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도 김광석 씨가 부르기 전에는 방송 금지곡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래와 창법이 우울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금지곡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은 시대의 현실을 닮았다는 이유로 권력자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할 때에는 창법 미숙이라는 잣대도 있었습니다. 이문세 씨는 창법이 산만하고 미숙하며 전인권 씨는 창법이 수준 미달이고 가사 전달이 미숙하다고 그들의 예술을 부정당한 적이 있습니다. 산울림은 심지어 창법 혐오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래가 과연 예술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가사가 없었겠습니까? 이 노래들은 어둠의 시기를 거쳐 결국 노래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리메이크 되고 노래방에서 세대를 초월해 불리며 뒤늦게라도 빛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사회의 검열에 대한 과잉잣대와 누군가의 불편함 때문에 등장이 늦어질 뿐이지 꼭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가 주로 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아닙니다. 이준석 현재 당대표입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이 이야기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10,000원을 벌면 3,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자 했던 대구 출신 정치인을 배신자의 간신으로 몰았던 그 광기에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 블로워였습니다. 호루라기 불렀다는 뜻이죠. 진실을 알린 대구 출신 조응천 비서관은 보수 진영에서 파문을 당했고 민주당에서 본인이 꿈꾸지 않았을 정치 행보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휘슬 블로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수 진영은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자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경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배지를 떼어야 합니다. 이등병의 평지가 방송금지곡이었고 이문세 씨와 전인권 씨가 창법이 미숙하다고 지적받던 시절을 지금 회고하면 실소를 금기 어려운 것처럼 그저 어두운 시절에 대한 회상 정도로 남을 일입니다.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수에게 노래 부르는 창법을 지적하던 그 세태,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비유를 하면은 조롱하고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은 동물의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협량한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은 방송국에서 방송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가수이고 예술인입니다. 예술인이 가사에 누구나 쓰는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고 방송이 금지되는 과잉금열의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병역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라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지 간보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자유입니다. 북한 방송을 보면 젊은 세대가 북한에 동조할까 하는 우려, 노랫말에 새끼가 들어가면 폭력화될까 하는 뒷짐진 우려는 모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금열의 헛기침일 뿐입니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 총질이라고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입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깁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기에는 제가 숨이 찹니다. 일단 여기서 이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극단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의 극단화 또는 자유의 자유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유를 부르짖는 점에서는 딱 같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많아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 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선당후사라는 말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식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어떻게 조직이 개인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티각태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 총질이라고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입니다. 동시에 내부 총질이라고 한 윤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도 나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죠. 정정당당하게 자유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이 그냥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채점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당대표로서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그 수치는 2대 0입니다. 2대 0. 당대표로서 2대 0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로 치면은 한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정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도 아니고 정권을 놓고 대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는 전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흔히 누가 되든 이겼다, 또는 오히려 이준석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가상입니다. 현실은 뭐냐? 현실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상입니다. 가상. 우리가 가상과 현실을 놓고 선택을 하라면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있을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곧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버리고 이준석을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구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다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정치입니다. 이 말로 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 말이 지나쳤다든지 욕설이 있다든지 뭐 사자성어를 통해서 동물에 비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본질적으로 논쟁을 하면은 정치가 작아져 버립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당내 민주화입니다. 이제는 정당 내부가 민주화가 돼야 되고 공천권도 당원들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적 정당이 당내에서 독재적으로 운영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게 이준석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걸 놓고 논쟁을 해야 국민의힘도 한국 정치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고 이준석 욕하는 사람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요 두 마디로서 딱 끝내버립니다. 나이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나이로 따질 게 아니라 이준석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비판하기 전에 이준석을 여당 대표로 존중해 준 적이 있느냐를 한번 봐야죠. 저도 뭐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대표가 가출하고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30대 애숭이로서의 이준석을 본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뭐 토론할 무슨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구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A4 용지로 한 6페이지 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읽을 맛이 납니다. 왜냐? 읽을 맛이 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글을 잘 썼다, 연설문을 잘 썼다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시각이 있다. 그리고 참신한 표현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유머가 없는 정치는 살벌한 정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유머가 있다. 읽다가 보면은 웃음이 나온다. 정치도 쇼입니다. 쇼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애와 정치가 참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은 이미 스타지만은 스타로서의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 이야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때 누워서 보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어느 순간 목이 꺾인 자세가 계속되면 되려 불편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목 꺾임이 고착화되기 전에 바로 앉아서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협이 이런 비문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7년째 저들이 적으로 삼아온 유승민입니까? 아마 오늘 또 유튜브 세계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유승민은 연로하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책 읽고 TV 보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한다는 내각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83세이고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85세입니다. 내각제로 총리하려면 본인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내각제를 만들어 총리가 되려 한다는 음모론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음모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음모론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건 프락치다, 스파이다, 내부 총질러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저에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가 그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망한 신진 정치인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 하나의 키워드네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외침에는 항상 누구보다 적극 나서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자 했지만은 타인의 출퇴근길을 장시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다면은 그 왜곡된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 주려고 했습니다. 약함을 빙자해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 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포석은 경상도를 잡는데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 시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 또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 초선 재선이 이준석 반대로 도니까 초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전위대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권성동, 윤석열의 전위대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조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김영삼은 초선 때부터 용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삼성개헌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4.5입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의정사상 첫 필리버스터에서 대본도 없이 동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50 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여 싸웠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대구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어떤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의원이 50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쪽으로 명패를 집어 던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결코 용감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행패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김대중, 김영삼의 투쟁과 같은 반열에 놓는데 이거는 역시 좀 미숙한 표현입니다.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그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서지 못한다면 바꿔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준석의 전략을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꿔치우는 공천권이 아니라 당원과 대구, 경북 시민들이, 경북 도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줏대 없는 국회의원들을 바꾸자. 이런 투쟁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전략은 대구, 경북, 더 넓혀서 경상도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예를 들었는데 김영삼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특히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중정치인이 몇 안 됐습니다. 아마 이준석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과 충돌하죠. 윤석열의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은 충청도가 아니고 지금 대구, 경북입니다. 이 대구, 경북이 이준석 쪽으로 가느냐, 윤석열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묘한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에서 노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직전에 한 30여 분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포부라고 할까요? 야심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지금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큰 정치인이 없다. 그런 점에서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꿈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 중에서도 우선 연고가 있는 칠곡 출신이라고 합니다. 연고가 있는 대구, 경북에서 헤게모니를 잡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성동 윤핵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공략해가지고 자신이 바로 대구의 이 적자임을 보이겠다 하는 이런 아주 투쟁적인 전략적인 한 자락을 깔고 오늘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본격적인 새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준석 당대표를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서 해임하려고 하던 기도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헌을 개정해 가지고 또 비대위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락으로는 징계를 해서 제명까지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이준석을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연설문 내용을 제가 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뒷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연설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쓰지 못한다면 바꿔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이거 아주 대구 의원들에게,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음 공천 받지 못하게 또는 낙선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거든요. 공교롭게도 김광석 씨가 우리 곁을 떠나던 1996년 대구는 이미 정치권에 죽비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혼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5대 총선에서 집권 민자당이 김종필 총재를 민자당에서 거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종필 총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고, 대구에서는 13개의 의석 중 2개만 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서서히 줄고 대선을 앞두고는 삼김청산을 내세운 이회창 후보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김종필 총재가 1995년에 민자당을 탈당해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어서 1996년 총선에서 아주 약진을 합니다. 그때 이 자민련의 텃밭이 충청도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은 신한국당 김명삼 대통령이 김종필을 몰아내 가지고 나중에 결국 보수가 분열되고 정권을 놓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 이름이 나오네요. 조갑재 기자가 2001년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김종필 총재와의 결별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재 기자는 오기가 센 김영삼 대통령이 그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의 추종을 불러하는 승부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틀어놓는 후회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 정치 파동의 끝에서 보수 진영은 10년간 집권하지 못하여
좌충우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이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윤석열 그리고 권성동 세력에 굴종하는 대구 정치인들, 대구 국회의원들을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건정훈장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때로는 탄압받을 의지를 갖추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를 대표하게 해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윤석열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과거 김월동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김두한 의원은 본인의 표현으로는 배움도 부족했고 해방 전후의 과정에서 잘못한 점도 많았으나 삼성 계열에 맞서 자당 내에서 투쟁하였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맞아서는 인분을 투척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는 잦은 고문과 옥고를 치른 뒤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가 사라지던 날 55세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거리의 주먹패였던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간만큼은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건정훈장을 달고 나와도 부당함을 마주쳤을 때 김두한 의원만큼이라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나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만의 습성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목숨을 거두고 그 살점을 뜯어가는 생태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라는 것은 무리지어 서로에 의지하며 살고 그 야만을 억제하고 유전적으로 강한 자의 완력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사회 질서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될 때 그것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제도까지 마련하는 것이 문명의 완성입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것을 내친 뒤에,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합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과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비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핵관도 그렇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하는 것과 여당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당이 이렇게 하면은
법원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이 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이 국힘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국힘당을 법보다 위에 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위험천만합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가 될 텐데 이재명도 똑같은 논리로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선고에 반박하고 나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8일 전입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연설했습니다. 대구가 탄핵의 강을 넘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제 생각을 받아들여 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준석 씨는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박근혜 탄핵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의 실효성은 이미 탄핵 그리고 파면 그리고 투옥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집행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이 탄핵 과정은 두고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눈물을 삼키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 이재명 이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눈물을 감추면서 또는 씹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세력을 용서하고 결국 선거에서 밀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심을 잡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진출해가지고 경상도의 맹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 중도층과 연계해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야심을 오늘 드러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이 그냥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채점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당대표로서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그 수치는 2대0입니다. 2대0. 당대표로서 2대0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로 치면은 한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정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도 아니고 정권을 놓고 대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는 전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흔히 누가 되든 이겼다, 또는 오히려 이준석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가상입니다. 현실은 뭐냐? 현실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상입니다. 가상. 우리가 가상과 현실을 놓고 선택을 하라면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있을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곧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버리고 이준석을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구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다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정치입니다. 이 말로 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 말이 지나쳤다든지 욕설이 있다든지 뭐 사자성어를 통해서 동물에 비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본질적으로 논쟁을 하면은 정치가 작아져 버립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당내 민주화입니다. 이제는 정당 내부가 민주화가 돼야 되고 공천권도 당원들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적 정당이 당내에서 독재적으로 운영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게 이준석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걸 놓고 논쟁을 해야 국민의힘도 한국 정치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고 이준석 욕하는 사람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요 두 마디로서 딱 끝내버립니다. 나이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나이로 따질 게 아니라 이준석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비판하기 전에 이준석을 여당 대표로 존중해 준 적이 있느냐를 한번 봐야죠. 저도 뭐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대표가 가출하고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30대 애숙이로서의 이준석을 본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뭐 토론할 무슨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구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A4 용지로 한 6페이지 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읽을 맛이 납니다. 왜냐? 읽을 맛이 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글을 잘 썼다, 연설문을 잘 썼다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시각이 있다. 그리고 참신한 표현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유머가 없는 정치는 살벌한 정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유머가 있다. 읽다가 보면은 웃음이 나온다. 정치도 쇼입니다. 쇼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애와 정치가 참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은 이미 스타지만은 스타로서의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 이야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때 누워서 보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어느 순간 목이 꺾인 자세가 계속되면 되려 불편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목 꺾임이 고착화되기 전에 바로 앉아서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협이 이런 비문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7년째 저들이 적으로 삼아온 유승민입니까? 아마 오늘 또 유튜브 세계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유승민은 연로하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책 읽고 TV 보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한다는 내각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83세이고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85세입니다. 내각제로 총리하려면 본인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내각제를 만들어 총리가 되려 한다는 음모론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음모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브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음모론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건 프락치다, 스파이다, 내부 총질러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저에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가 그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망한 신진 정치인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 하나의 키워드네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외침에는 항상 누구보다 적극 나서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자 했지만은 타인의 출퇴근길을 장시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다면은 그 왜곡된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 주려고 했습니다. 약함을 빙자해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 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포석은 경상도를 잡는데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 시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 또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 초선 재선이 이준석 반대로 도니까 초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전위대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권성동, 윤석열의 전위대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지록 위마입니다.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조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김영삼은 초선 때부터 용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삼선 개헌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4 오입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의정사상 첫 필리버스터에서 대본도 없이 동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50 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여 싸웠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대구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어떤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의원이 50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쪽으로 명패를 집어 던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결코 용감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행패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김대중, 김영삼의 투쟁과 같은 반열에 놓는데 이거는 역시 좀 미숙한 표현입니다.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그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서지 못한다면 바꿔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준석의 전략을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꿔치우는 공천권이 아니라 당원과 대구, 경북 시민들이, 경북 도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줏대 없는 국회의원들을 바꾸자. 이런 투쟁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전략은 대구, 경북, 더 넓혀서 경상도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예를 들었는데 김영삼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특히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중 정치인이 몇 안 됐습니다. 아마 이준석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과 충돌하죠. 윤석열의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은 충청도가 아니고 지금 대구, 경북입니다. 이 대구, 경북이 이준석 쪽으로 가느냐, 윤석열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묘한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